법정은 부푼군 사람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청렴한 절개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196년 천하가 굶주림에 시달리자 같은 군에 있던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장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촉으로 이주해온 동양 사람으로부터 품행을 비방받을 만큼 성격이 좋지 못해 유장에게는 중하게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촉으로 이주해온 사람으로 촉의 지지 기반이 없는 데다가 모사로서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성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주별과 장송과 법정은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은 유장이 큰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 늘 남몰래 탄식했습니다. 장송은 형주에서 조조를 만나보고 돌아와 유장에게 조조와의 관계를 끊고 유비와 교류하기를 권유하자 유장이 말했습니다. 누가 사자의 임무를 할 수 있겠는가? 장송은 바로 법정을 추천했고 법정은 사양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유비의 매력에 흠뻑 취해 돌아와 장송에게 말했습니다. 유비는 영웅다운 재력이 있으니 은밀히 계획을 세워 함께 받들도록 합시다. 한편 유장은 조조가 장수를 보내 장노를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자 장송은 유장에게 말했습니다. 조조군은 천하무적입니다. 장노의 자원을 이용해 촉을 공격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유비는 같은 종실이고 조조의 오래된 원수이며 용병도 잘합니다. 유비라면 장노를 틀림없이 쳐부술 것이고 그러면 익주는 튼튼해져 조조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유장은 황권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법정을 시켜 유비를 불러들였습니다. 법정은 유장의 뜻을 전한 다음 은밀하게 유비에게 계책을 바쳤습니다. 장군의 뛰어난 능력으로 유장의 유약함을 이용하십시오. 장송은 주의 팔다리 같은 신하이므로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익주의 풍부한 자원에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험준한 지세에 기대십시오. 그러면 이로써 대업을 이루는 일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유비는 법정의 계책을 받아들여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 유장과 부연에서 만났는데 유장이 직접 보병과 기병 3만여 명을 이끌고 나와 성대한 환영 행사를 벌였습니다. 장송이 법정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바로 유장을 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방통 역시 같은 진언을 하니 유비가 말했습니다. 중대한 일이니 급작스럽게 할 수는 없다. 유장과 유비는 동맹을 맺어 유장이 군수 물자를 보급해주고 유비가 장노를 격퇴하기로 하자 유장은 성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조조와 송건이 전쟁을 하게 되자 방통이 계책을 내었습니다. 송건을 돕겠다는 구실로 동쪽으로 돌아가겠다 하시지요. 장송은 유비의 진위를 모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막 대사가 실현될 참인데 어찌 관두고 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송의 형이 겁이 나 유장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하자 유장은 장송의 일가를 다 죽인 후 유비에게로 향하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유비는 이것을 빌미로 유장이 준 병사와 군량을 가지고 유장을 향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도는 유장에게 말했습니다. 유비는 멀리 본거지를 떠나 우리를 습격하는데 그 병력은 1만 명이 못 되며 병사들은 복종하지 않고 들녘에 있는 곡식 생각에 군대에는 치중이 없습니다. 책략을 말씀드리자면 파서군과 제동현 백성을 모조리 서쪽으로 내몰고 그곳에 창고와 곡식을 모두 불태운 뒤 보루를 높이고 해자를 깊게 만든 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비가 도착해 싸움을 걸어와도 응하지 마십시오. 오래도록 식량을 얻을 곳이 없으니 100일도 못 되어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달아날 때 뒤쫓으면 틀림없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유비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스러워하며 법정에게 물어보자 법정이 말했습니다. 유장은 정도의 계책을 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장은 법정의 예상대로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적에게 맞서서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말은 들었어도 백성을 움직여 적을 피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그렇게 유장은 정도를 파면시켜버리고 계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214년 유비가 성도를 포위하자 유장의 촉군태소 허정이 성을 나와 항복하려 했지만 일이 발각되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장은 위급함이 가까이 닥쳤기 때문에 허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유장이 항복한 뒤 유비는 이 일 때문에 허정을 경시하고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정이 말했습니다. 천하에는 헛된 명예를 얻어 실질이 없는 자가 있는데 허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군께서는 막 대업을 세우셨으므로 천하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허정의 헛된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 있는데 그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사람들은 주군께서 현명한 사람을 천시한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허정을 중요시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켜야 하니 예전에 옆나라 소왕이 과계를 예우했던 바를 따라야 합니다. 유비는 법정의 말에 따라 허정을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유비는 법정을 촉군태수, 양무장군으로 삼아 밖으로는 경례를 다스리게 하고 안으로는 모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법정은 그에게 한 끼 밥을 먹도록 하는 은덕을 베풀거나 작은 원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갚거나 보복을 했는데 자신을 헐뜯고 다치게 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법정이 지나치게 멋대로 하고 있으니 장군께서는 주군께 말씀드려 형벌과 상을 내리는 법정의 행위를 누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제갈량이 대답했습니다. 주공이 공안에 있을 때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대함을 두려워하고 동쪽으로는 송건의 압박을 걱정하며 가까이로는 손보인의 신변에 병고가 생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공은 정말 진퇴양난의 처지였습니다. 법정은 주공을 도와 하늘 높이 날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정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송건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는데 그 여동생은 재기가 있고 강인하고 용감하여 여러 오라비의 풍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보인의 100여 명의 시비는 모두 직접 칼을 잡고 모시며 서 있었으므로 유비는 내실로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비도 침소에서는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었으니 손보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유비를 암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했습니다. 이에 법정은 유비에게 손보인을 오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권했습니다. 제갈량과 법정은 비록 좋아하고 숭상하는 바가 서로 같지 않았지만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무를 높게 여겼습니다. 이제 겨우 유비가 익주의 자리를 잡아 복잡한 상황에서 온갖 일을 처리해야 하니 많은 방면에서 법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17년 법정은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조조는 한 번의 행동으로 장로를 항복시키고 한중을 평정했는데 이 형세에 의지하여 파촉을 취하지 않은 채 하우영과 장압을 남겨 주둔하며 지키게 하고 자신은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충분하지 않고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속으로 급박한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우영과 장압의 재력을 헤아려 보면 우리 장소보다 낫지 못하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날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을 쌓아두며 틈을 살피십시오. 상이면 강적들을 소멸시켜 황실을 높이 받들 수 있고 중이면 옹주와 양주를 잠식하여 영토를 넓힐 수 있으며 하이면 요충지를 굳게 지켜 지구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기회이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비는 이 책략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곧 장수들을 거느리고 병사들을 한중으로 나아가게 했으며 법정도 따라갔습니다. 219년 유비는 양평에서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산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정군산에 진영을 세우니 하우연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그 땅을 두고 싸웠습니다. 형세를 살피던 법정이 말했습니다. 공격할 만합니다. 유비는 황충에게 높은 곳에 올라 북을 올리며 공격하도록 하여 하우연군을 무찌르고 하우연 등은 참수당했습니다. 한편 조조는 서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법정이 올린 계책을 듣고서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유비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음을 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간웅이라고 할 만한 자들은 거의 수하에 두었으나 법정만은 손에 넣지 못했구나. 유비가 조조와 다툴 때 형세가 불리해 퇴각해야 했으나 유비가 크게 화를 내며 퇴각하려 하지 않자 누구도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법정이 유비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유비가 말했습니다. 법정은 화살을 피하시오. 그러자 법정이 말했습니다. 명공께서 친히 화살과 돌을 당해내시는데 하물며 소인이 피하겠습니까? 이에 유비가 내가 그대와 함께 물러나겠소 라며 퇴각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법정을 상서령 호군 장군으로 삼았는데 1년 후 법정은 45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법정이 죽었을 때 유비가 슬퍼하며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고 시호를 내렸는데 유비 때는 오직 법정만이 시호를 받았습니다. 관우 장비 조은 같은 경우도 죽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호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법정의 대우는 남달랐습니다.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모와 책략이 뛰어나다고 보았고 나라의 이로움을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았습니다.
유비가 황제에 오른 뒤 송건을 정벌해 관우의 치욕을 되갚으려 했고 신하들은 대부분 유비에게 간언했지만 유비는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이릉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백제성으로 돌아와 주둔했는데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법정이 있었다면 주상께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렸을 것이고 설령 동쪽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필시 형세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갈량은 참모이자 노련한 재상 행정가였고 법정은 천재 전략가이자 작전 참모였습니다. 한중 전투로 보아도 유비는 제갈량을 성도에 배치하여 후방 지원을 맡게 했고 법정은 전선의 핵심 참모로 기용했습니다. 조조에게 곽가처럼 유비에게 법정은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나 짧은 수명이 안타까운 인재였습니다. 조조는 곽가가 죽고 난 후에도 내정에는 순욱, 책략에는 순유, 정욱, 가우 등이 있었던 반면에 유비는 법정이 죽고 난 후 내정에는 제갈량이 있었지만 책략에는 제갈량 외에 법정을 대체할 만한 명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대한 평가로는 훌륭한 책략을 사용하고 세상의 흥함과 쇠함을 예측했다. 잠깐 생각하고도 바른 평가를 내리며 사태를 보고 변화의 징조를 알았다. 진수는 방통과 법정에 대해 평가하기를 방통은 인물을 품평하기를 좋아하고 경학과 책무에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고아하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다. 법정은 일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예견하며 기이한 계획과 책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평소 덕성으로 칭찬받지 못했다. 방통은 순욱과 막상막하며 법정은 정욱과 곽가에 비견된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